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 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요양보호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의 필기시험인데 3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2교시는 실기시험으로 4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달아서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필기시험 에 대해 1시간 10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문제 풀어보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기시험 10문제를 가지고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한 교재는요. 기출 문제 중심 모의고사 한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 다음 중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장기 요양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있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에서 그러면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3세 여성 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질환이냐면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혈관성 치매를 말하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뇌출혈이나 파킨슨병, 진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3세 여성 65세 미만이라도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나이가 아니죠. 당뇨병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연세는 대신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안 되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고혈압이 있는 75세 남성 나이가 있더라도 고혈압이 있는 건 우리가 노인성 질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82세 독거노인 여기 글씨가 틀렸네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인성 질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여기서 답은 이거야 맞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또는 뇌출혈 그리고 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대상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65세 이상이나 또는 65세 미만인에서 신체 활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또는 치매나 이런 분들한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 이거 장기 요양 대상자입니까?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성 이거 가능합니다. 신체 활동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7세 여성은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여성도 뇌출혈 이거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장기 요양 대상자가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은 다 4가지 경우 우리가 지금 나온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직업성 감염 예방 방법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직업성 감염 예방 방법은 우리가 손 씻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죠. 항상 뭔가를 할 때 손 씻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노인성,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노년기에는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래서 불면증이나 식욕부진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내향성이 증가합니다. 내향성이 나타나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조심성이 증가해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든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게 됩니다. 이게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경직성이 증가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고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생에 대한 회고가 경향이 있어서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을 떠올려 보게 하고 실패와 좌절에 대해 담대해짐으로써 자아 통합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도 가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고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게 남기고 싶어서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의존성이 증가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로 인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중요한 사람을 상실해서 사회적으로나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인연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외향성이 증가가 아니라 아까 내향성이 증가했죠. 능동성이 증가 아니라 수동성이 더 증가하겠고 경지성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다른 거. 그 다음 조심성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이고 조심성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이고요. 네. 그 다음 의존성이 감소가 아니라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요. 다음 문제는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질환으로 일반적인 특징 보면은 첫 번째 경과가 짧다.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이 적다. 그 다음에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다른 질환을 동반하기 쉽다. 증상이 뚜렷해서 구별하기 쉽다.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단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원인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나고요.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요. 노인성 질환은.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에 대한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증상이나 경과, 애호 등의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항상 노인의 증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도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노인의 질환의 특성으로 볼 수 있고요. 경과가 짧은 게 아니라 길고 약물의 부작용이 아니라 약물의 부작용이 많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고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고 다른 질환을 동반하기 쉽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질환은 합병증 같은 게 생기기 쉽겠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뚜렷한 게 아니라 증상이 애매모호해서 약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이거겠네요. 네. 그 다음에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어떤 거냐면요. 우리 백내장이겠네요. 백내장. 결막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여름에서 아이들한테 많이 볼 수 있죠. 수영장 같은 데 가가지고 결막염 올려오는 게 되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눈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시력 장애를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질환이 백내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증상을 보면 색 구별 능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동공에 백색의 혼탁이 보이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 잔상이 보이고요.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녹내장 같은 경우 어떤 게 나타납니까?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고, 그리고 합병증, 뭐 당뇨 같은 경우에서 녹내장 많이 생기고요. 이런 것 나타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녹내장 같은 건 시야가 좁아지고 눈에 이물감 같은 게 생기고요. 그리고 어두움 적응 장애가 있고 색깔 변화 인식이 어렵고 각막이 뿌옇게 혼탁해지고 안구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수정체가 혼탁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문제를 보면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다공증은 보통 폐경기 여성이랑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폐경기나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양 흡수 장애라든지 칼슘 섭취 부족이나 운동 부족으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을 보면 칼슘 복용 시 햇빛을 피한다. 아니죠. 칼슘 복용할 때 비타민 D하고 같이 섭취하게 되면 칼슘 흡수력이 좋아지고요. 허리 통증과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흡연은 흡연아가 영향이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같은 경우에 과다 섭취 시에 발생할 수 있고요. 카페인 선이 뼈의 성장을 증가 아니죠. 이것도 골다공증 원인이 되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하지 않는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 섭취를 해야 되고, 적당한 체중 유지,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체조 같은 거, 그리고 걷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좋고요. 그래서 햇빛에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요. 그리고 금주나 금연 같은 거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은 허리 통증이라든지 잦은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도록 되기 때문에 이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하는 예방 접종은 풍진, 홍역, 폐결핵, 폐렴구균, 이하선염. 보통 폐렴구균이죠. 폐렴구균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예방 접종하고 나서 경과 후에 항체 효과가 줄어들어서 혈액이 떨어질 수 있지만 65세 이상이나 아이들한테는 권장되는 거예요. 예방 접종입니다. 폐렴구균. 그래서 만약 65세 이전에 이 폐렴구균을 했다면은 재접종할 때 5년 후에 재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폐렴구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주사를 계속 맞아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은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하는데, 네, 퇴행성이 관절염이 있는 노인에게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이고요.
관절 요인을 보면, 관련 요인을 보면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라든지 연골의 탄력성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증상을 보면 관절 부위가 통증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경직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관절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우리 노인분들 보면 O자형 다리 그런 거 있죠.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을 보면 관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수영이나 체조, 평평한 흙길 걷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좋고요.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그래서 관절에 퇴행성 관절이 있는 노인에게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은 수영이 가장 좋겠네요. 네. 왜냐면은 체중 부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함으로써 노년기 때 폐활량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심폐기능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수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골다공증 있는 분들한테 잘 걷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은 우리 욕창에는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단계는 피부 상태가 열감이 난다든지 또는 발적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피부를 눌렀을 때 일시적으로 하얗게 봤다가 다시 붉게 있는 거를 말하고요. 2단계에서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거, 조직이 상한 상태죠. 그래서 표피하고 진피가 손상되는 경우고요.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그때 손상되는 경우고, 그 다음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다 뼈까지 보일 수 있고요. 심해지면. 그래서 보통 욕창 증상에 대처법이 있는데 초기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마른 물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도록 하고요.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주고 주위를 욕창 부위가 아니라 그 다음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고요.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피부 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주고 규칙적으로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젖은 침대는 바로 교체하고 미지근한 물로 사용해서 씻고 말리고 침대 시트는 주름을 없애줘야 되고 그리고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다리를 구부릴 때는 무릎 사이에 방석을 끼워서 같이 약간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수분 같은 거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방수포를 깐다는 거요 보다는 방수포 깔고 나서 방수포만 까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방수포 위에다가 시트를 깔아야 되죠. 그게 안 되고요. 무릎 두 번째는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그리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하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트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시킨다. 다음 중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침대 밑에 방수표를 깔아주는 거 좋고요. 그 다음 침대 시트를 주름을 펴줘서 압력받지 않도록 하는 거 좋고 그 다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하는 거 좋고요.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 아니죠. 우리의 체위 변경 2시간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게 답이겠네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스트를 사용해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보건과 관련해서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술을 먹었다라도 약은 꼭 챙겨준다. 술을 먹으면 상승작용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약을 용량을 줄여준다. 아니죠. 우리가 약을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고 실살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약을 받고 이것도 안 되고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정보와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사람 대상자는 약을 아니죠. 약을 같이 딴 분들하고 같이 바꿔서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나 혈압이 있으니까 나 이 혈압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약에는 다 틀리기 때문에 증상이 또 틀리고 상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장이나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는 건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